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정치 얘기들 부드럽게 만나게 갈아줄 맷돌 두 분이시죠. 윗돌의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그리고 아랫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텐데 요즘 이 일구 사태 때문에 전화로 연결하니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럼요. 얼굴을 못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 말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처구니 또 아랫돌 다 뵙고 싶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또 네. 4월 19일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 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장서고 있는 불교 방송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패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역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데 얼굴 보고 눈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참 두 분 보면은 제가 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많이 느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딱딱한 정치 이슈들 재미나게 또 깊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이십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님. 한 주간 정치권 소식부터 여론의 흐름까지 두루두루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조금 전에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서로 이게 주도권 경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여야가 서로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다급한 상황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전례없는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만큼 큰 위기이고 국민들에게 지금의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타당하다. 그런데 네.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덮어주겠다, 더 돈을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이건 또 다분히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타당한 것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네. 정당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재원 확보 근거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 사냥에 이게 다 현안이 돼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사실 냉정하고 이성적인 걸 꺼내들어야 되는데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네. 되면 뭐라도 퍼주자. 조금 이번 선거 앞두고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선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이것저것 가릴 게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김 교수님,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양정당, 거대 정당 중심으로 선거에 대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선거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 긴장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나오는 한마디 유권자들 아무래도 국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다 보니까 가능한 한 국민들께 많은 혜택과 배려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선거용 이런 선심의 성격은 있어 보이는 흐름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전례가 없습니다. 네, 전례가 없죠. 네. 그럼요. 대구 경북 지역 시장이 철시하고 또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자영업자들 이미 부도 도산 맞은 곳도 많고 문을 닫은 곳도 많고요. 무급휴업 지금 날마다 벌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입이 끊긴 지가 이제 3달째가 돼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국민들의 삶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르고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전제는 분명히 맞다. 그리고 애초에 얘기됐던 국민 하위 70% 다시 말해서 전체 100%라는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사실은 야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70%라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네. 네, 황교안 대표가 또 여기에 다 주자 100%또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이제 목소리가 같아졌습니다. 국민들께 가능한 한 그런 70%라는 선을 딱 정해놓으니까 야, 그렇다면 건강보험료에서 24만 1,000원이 되는 것과 24만 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100원 더 건보료를 낸다고 그래서 네. 그걸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재산 문제도 거론이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걸 사실은 그동안의 이 서구 사회라든가 우리의 지자체에서 경험들을 보면은 이거를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그럼 누구는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극심한 갈등들. 건보공단 이 상담실이 생긴 게 2006년인데요. 네. 14년 만에 처음으로 당일 하루 발표된 하루에 115만 6천 명이 상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와 여기에 느끼는 이 서로 간의 불평등한 요소가 계제가 된다면 엄청난 국민들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르게 이왕 여야가 모두 전 국민이라는 걸 맞췄으니까 대신에 액수를 늘리려는 쪽으로 가지는 말고 국민들의 긴급함을 다 달래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야가 아마 선거 때문에 15일까지는 국회 열기 어려워 보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열고, 된다.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추경 처리하고. 네. 지금 도산하는 것들 생계 위기에 처한 것들 잘못하면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고 국민들의 그런 슬픈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위기시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정부와 여야가 빠르게 합의하고 대신에 뭐 자꾸 액수를 늘리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지급해야 된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취지는 워낙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급박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정치권이 총선에 너무 매몰돼서 그렇게 표를 얻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배 소장님. 네. 뭐 여야가 이야기를 같이 뭐 공통 분모가 오랜만에 발견이 돼서 좋긴 합니다만 통합당 사정은 아직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두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어떻습니까? 선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거든요. 네.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양성 측면에서 또 발전적 측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부당한 이야기 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당 내에서 조율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 내에서 토론을 하고 또 같은 경쟁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화가 된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이 사실 선거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견이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양상으로 외부에 노출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서 김홍국 교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또 자영업청에게 또 20대, 60세 이상은 경제수단이 없잖아요. 네, 없죠. 이들에게 특히나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이 공약 포퓰리즘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당연히. 이게 선거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국가 재정을 좀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당, 미래통합당만 따져놓고 보면은 서로 간에 왜 조율이 안 될까?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서로 협력해야 되는 시기에 이 결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거 뭐 별도로 뭐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여론에 어느 정도 좀 일정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거죠? 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그렇죠. 이제 네. 동반해서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라고 하는 막강한 또 자기 대권 주자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그것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후광 효과를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네. 황교안 차기 대선 후보급이니까 또 황교안 후보도 후광 효과를 다른 후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쟁력이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잠룡인데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힘을 보태야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후보들에게 전달되는 낙수 효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현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자, 이 부분요. 네. 저는 첫 번째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불일치.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그동안에 했던 자기 자신의 경제 철학과 딱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포퓰리즘으로 우리 경제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자기 자신의 경제 철학을 지키는 것들. 흉민로서는 이제 더구나 불출마까지 이번 총선 불출마하고 이제는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대선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최소한도 본인이 합당을 하고 당의 소속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을 적극적으로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고 이를 막아야 할 건전 보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부안내동하고 있다라면서 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이렇게 불일치된 목소리, 더구나 종로에서 싸우고 있는 당 대표와 완전히 다른 얘기. 사실상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자기 자신의 그 경제 철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네. 그러나 최소한도 당의 사령탑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사전 협의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통합 이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점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전혀 같이 하지 않고 당회의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 당직도 맡지 않고 홀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당원,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국민들 보실 때, 유권자 보실 때, 아니, 대표 얘기 다르고, 의원 얘기 다르고, 잠룡 얘기 다르고, 위원장 얘기 다르다. 이런 부분은 선거에 보수정당의 여러 가치를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총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막말을 누가 실수를 하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좀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통합당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선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 분의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뭐 그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만 정말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상당히 뭐 떠오르는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0% 지급. 어쨌든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대 양당 모두가 100% 정부인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13조에서 최대 50조 원까지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재원 조달. 결국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납부하고 또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안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속도이지 100%를 지급하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물론 여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선거 전에 도입되어 있는 여야 정당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효과는 결국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70%냐 100%냐보다는 지금 빨리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4월 14일 바로 선거일 하루 전날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압박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지금 저는 100% 가기보다는 우선 7% 지급 쪽, 70% 지급 쪽에 정부는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금 이 국민 여론도 그래서 이제 누가 지급을 받느냐 대상자 이거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 이야기가 나오기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30%가 또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도 해소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뭐 아이디어는 있지만 일단은 제시된 것이 70% 아니기 때문에 70%로 접근하고 좀 더 속도를 내는 방향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오늘 아침 언론에 뭐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이게 보면은 뭐 국가 부채가 1,750조 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뭐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돈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 재정 적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임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뭐 국가 결산을 해보니까 국가부채 말씀하신 대로 1,750조 원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동안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는 약 9조 2천억 원 정도. 네. 일단 2차 추경의 순수 액수는 7조 1천억 원이지만 9조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국민 70%에게 주겠다는 그런 구상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100%로 하게 될 경우는 약 13조, 일단 기본적으로는 13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더 필요한 우리 상황인데요. 네. 일단 재정 건전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국민 일부는 사실상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는 가능한 한 그 액수를 만들어야 된다. 과거 이명박 네.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대우나 4대강 한다면서 거의 뭐 3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년 사업, 5개년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착공을 1년, 2년 늦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조금 더 미루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이 예산을 만드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기재부는 원래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면은 예산의 측면에서는 꼭 올해 2020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던 이런 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그런 이 예산 분야가 바로 이제 SOC와 또 관련되는 각 지역에서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 13조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대신에 이것이 또 그런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총선 이후에 빠르게 만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가능한 4월 안에 저는 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뭐 김 교수님 말씀도 뭐 일정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뭐 현금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자,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요한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지금 지원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다 부도나거나 무너진다 하면은 나중에 우리 경제 살리려고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그보다 수십 배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가장 적절한 그런 적시의 지원이 필요한 때고요. 이것은 전 세계가 지금 우리보다 5배, 10배, 20배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정말 발빠르게 해야 될 그런 긴급 재난 상황이라는 점들이 중요하지 않나 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홍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긴급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잠시예요. 한 분기 정도, 분기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의 대응 자체가 더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도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련 경우에도 지금 구조조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항공유사 또 지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은 25만 명에 달하는 이 일자리인데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은 16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3개월 내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또 여야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정작 국채은행에서는 굉장히 더뎌요. 네.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되나요? 저는 이건 지난 코너에도 말씀드렸는데 섬세하게 조정돼야 될 부분 왜 조정을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정부가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같이 맞대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배종찬 소장님께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총선 이제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여론상으로는 약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 또 통합당은 그렇지 않다. 샤이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샤이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 소장님?
너무 판에 박힌 또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데이터 전문가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얼마만큼 내 지지층이 또 우리 정당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는가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응답자들이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100% 투표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투표자만을 따로 걸러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조사한 내용도 아닙니다. 분석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추세는 분명히 그런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블랙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슈도 지금 작동되지 않고 공약도 실종됐고 지금 우리 이상희 앵커께서도 기억나는 무슨 정당의 공약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뭐 긴급재난지원금밖에는 네. 네, 지금 정당도 비례정당 숫자가 워낙 많다니까 정당도 몰라요.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공약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무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진영 간 프레임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 찍고 내 편이 아니면 절대로 찍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떤지 검증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한 표가 21대 국회에 4년간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선거에서 일단 판세는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또 정당 지지율도 후보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그런 판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잡히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데 보면은 이 무당층이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조사에서는 한 25% 내외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네. 4년 전에 총선에도 보면은 이 무당층이 결국에는 이 약자 쪽으로 가는 현상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른바 친목에 나선 이론이라고 견제적 균형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샤이 보수가 과연 투표장에 갈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간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를 할까? 미래통합당에 투표할까? 안 할까? 바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숨어있는 표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퍼센티지는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또 호남이냐 충청이냐 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영남인 경우에는 샤이 보수가 숨어있는 표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전국 각지에서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는 이제 확정적인 게 아니고 역시 참고로 봐야 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흐름을 보는데요.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강한 보수 진영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부산 소위 말하는 BK 지역에서는 아주 치열한 대접전이 펼쳐지면서도 또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상당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또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으로 힘 쏠림이 강해져서 민생당이 정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승부처가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PK 지역 이 세 군데에서 펼쳐지는 이 승부들이 결국은 여야의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대통령 지지율, 당장 지지율로 보면 여권이 앞서는 것 같지만 이 총선은 각 지역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핵심적인 그 승부처 수도권 그리고 PK 지역과 충청권에서 지금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가 어떤 지역에서는요, 뭐 33.5% 여야 후보가 소수점 아래자리까지 다 똑같은 그런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막히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같을 수 있을지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서로의 주도권을 잡고 유권자들께서도 마지막 판단 아마 사전투표 직전까지 판단을 하시고 사전투표장에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뭐 공이 지적하셨다시피 진영 간 대결이 워낙 뭐 첨예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다 보니까 점점 또 이 여야의 입도 굉장히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말 논란인데 앞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막말 그리고 말실수 이런 것들이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척도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막말들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영향 주지 않겠나 싶은데 배 소장님 이 우선 네. 황교안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이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돈키호테다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막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견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견제구다. 그런 이유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존재감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영입이 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중도층이 됐든 아니면 보수층을 추가적으로 더 결집했든 또는 샤이 보수를 끌어냈든 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는 아니지만 네. 경제 실정 심판 이슈를 끄집어 들고 또 조국 프레임과 관련돼서 부각시키면서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을 좀 무력화시키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또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무시를 해요. 근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뭐 막말이라기보다는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도를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한 후보인데 네. 전제구를 날립니다. 그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포함한 자기 주변의 지역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판단은 유권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층 유권자인데 중도층 유권자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잖아.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거 정말 너무하는데 가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이제 싹틀 수가 있다라고. 그게 정서적 판단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한 수준의 견제구 날리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2012년 기억나실 겁니다. 한 후보의 막장 발언으로 인해서 선거 판세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런 것만큼 자기의 발언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 진영에 불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지고 좀 바빠지니까 말이 빠르게 나가고 생각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의 발언이 아니죠. 이 선거판에는 이 공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그 모 후보, 실명이 보도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관악갑의 통합당 김대우 후보죠.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전에 이 막말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제명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교수님. 네. 네. 어쨌든 통합당에서는 사전에 이 막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일정 영향이 있다는 그 지적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이런 정치권의 막말은 결국은 지지자 결집에도 어려움을 주고요. 특히 중도층에서 또 부동층의 비판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세련돼야 하면서도 어떤 풍자나 비유를 적절하게 담아야 되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비유 논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또 이해찬 대표의 초라한 부산 얘기도 그렇고요. 네. 또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관련해서도 호기심 문제 지적했거나 또 키 작은 사람 얘기했다가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네. 관악갑에서 나온 발언들은 사실은 굉장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30대, 40대가 논리가 없고 무지하고 30, 40대를 완전히 폄훼하는 발언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30대, 40대가 37%가 넘는 정도로 지금 유권자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할 경우 사실은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는 곧바로 이제 제명하겠다. 2차례 발언 나온 다음에 이제 제명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결국은 당에 엄청난 그런 열심히 뛰고 있는 이 후보들과 당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막말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변수인데 이 막말들이 계속해서 여야 공이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정말 뛰고 있는 후보들이라든가 또는 당의 중요한 지도부에서는 정말로 긴장하고 이런 막말을 막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듣고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좀 파장이 있을 법한 그런 발언인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도부의 발언이 아니라서 조금 파장이 좀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었는데 자, 배 소장님. 네. 어쨌든 이 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이 좀, 그에 대한 배경, 진위를 좀 알아줄까요? 일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느냐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도 유권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누구에게 짓겠다,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진영 프레임에서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다면 저 정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찍을 의향이 있었는데 찍지 않겠다. 이렇게
의향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향받는 것입니다. 그런 네. 만큼 그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이상희 앵커께서 지도부가 아니라면은 그 발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내용인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30, 40대 표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렇겠죠. 치명적인 것이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말씀하신 김에요. 네. 제외 투표율이 23.9%다. 이게 20대 네. 국회의원 제외 투표율을 41.4%에 비하면은 완전히 급감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역시 코로나 영향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제외 공간에서 투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중앙선관위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 강경화 장관도 강경화 외교장관도 강조하게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지금 워낙 유럽과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제외 교민들을 위험 속에 빠뜨려서 투표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또 우리 교민들의 생명과 또 안전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낮아졌죠. 그런데 제외 국민 투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선거 전체의 판세에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앙선관관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투표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는 이번에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그랬었죠. 예상이었는데 네. 조사 결과는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이야기는 네. 30, 40대와 60세 이상이 네. 이 투표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보다도 의향이 반드시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것은 지금 30, 40대는 주로 여당의 지지층 그리고 60세 이상은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지지층이라면 이번 선거의 성격 자체가 아주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권 안정론도 있지만 정권 심판론도 상당히 60세 이상들은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20대와 50대가 승부처가 될 것인데 네, 스윙보터가 이들이 되겠네요. 얼마만큼 네. 투표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투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 교수님. 네. 이 사전 투표가 이번 주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결국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전체 투표율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를 따진다면요. 일단은 사전투표가 저는 지난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면요, 사전투표 기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갔던 장소를 갔거나 또는 뭐 만나게 되거나 그런 통보가 오게 되면 바로 자가격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네.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미리 해야 아무래도 본인의 참정권이 만일의 경우 박탈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요. 그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코로나19 지금 자가격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순입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순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미 이전에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소투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배려를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뭐 선거 며칠 앞두고 발생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여야 이런 대결 분위기 속에서 결집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전투표율은 좀 높아질 것인데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여야 유불리 따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배 수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20대와 또 50대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층이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지난 선거들을 과거 돌아본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존재라든가 서로 간의 경쟁 양상은 사실은 지난 과거 선거들이 더 치열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선택지는 사실상 여야 두 개 거대 정당으로 조금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 양극화된 대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사전 투표율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유불리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그 세대 지지층들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 정당의 그런 모습이 있느냐 하나고요. 네. 역시 또 중요한 것은 무당층, 부동층의 이 표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막바지에 실수 하나가 굉장히 당에 대한 그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또는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이 막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전투표. 사전투표율의 정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네. 지금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2014년에도 그렇고 2018년 지난 지방선거 때는 사실 거의 사전투표가 2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모든 연령대가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또 선거일에 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주구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편의성이 이제는 투표를 올리는 네. 효과를 가져왔는데 저는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진영 간 대결 프레임이 워낙 또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비례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한 접전 아닙니까? 네, 이러다 그렇죠. 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정보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자가 격리자인 경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 격리자의 경우에는 잠깐 이동 제한을 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직 네. 발표는 안 했는데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거소 투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마치 부재자 투표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28일 마감인 거소 투표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생활진료센터에서 10일, 11일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표를 하면 그렇군요. 되고 네. 또 지금 국내로 많은 교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투표를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셨거나 그런 경우는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4월 1일부터 제외 공간에서 이제 투표 시작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교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 소중한 참정권을 한 표 네. 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 정치 토크 듣고 계신데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총선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동작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직 판사끼리의 이제 대결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여성 중진위원인 나경원 의원 네. 그리고 또 판사로서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가 이번에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수진 후보 네. 두 후보 아주 치열한 격전 펼치고 있고요. 과연 나경원 후보의 아성에 이 정치신이 과연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수성을 할 것인지 네. 아주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이고요. 종로인 이유는 아하. 짧게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종로가 가장 주요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두 분께 가장 관심 있는 총선에서의 지역구 선정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수요 정치 토크 매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맷돌의 윗돌 김홍국 대진대 교수 그리고 아랫돌 배종찬 인사특혜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